친구들 안녕. 반갑다.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신학로 개척 3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학로 개척 3탄 중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학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6부터 128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이제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 나아가면서 이제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유럽인들 입장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대항시대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로 개척의 전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크게 5명의 모험가를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르투갈의 항해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엔히크 왕자, 뭐 직접 항해를 떠나진 않았지만 물심양면 항해를 지원을 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로 개척의 그런 포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에 이제 싹 돌아가지고 인도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봉을 발견했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그리고 포르투갈이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서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인도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서양 항로를 개척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래서 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서양인들 중에 도착을 했지. 물론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대륙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새로운 대륙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왔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르투갈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대서양 항로가 막 발견되고 있을 때 이제 희망봉을 지나서 아예 진짜 인도까지 가게 되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사람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그런 신항로 개척이 힘을 입어가지고 이로부터 약 한 20년 정도 뒤에 그동안 쌓여던 축적된 것들 바탕으로 이제 최초의 세계 일주를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마젤란과 그의 함대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 5명 신항로 개척의 전개로 공부를 해봤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신항로 개척의 전개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인물과 그 인물의 탐험로를 지도에서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신항로 개척의 결과를 공부할 건데 총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경제적인 변화를 갖고 왔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배경 지식이 적어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는 곳은 이곳이고, 여기에는 요즘 유명한 나라로는 뭐 미국, 멕시코, 뭐 페루,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런 나라가 없었지만 이제 요즘 얘기야. 그래서 뭐 미국이랑 멕시코는 다 알 거고, 뭐 아르헨티나는 뭐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이쪽 사람인 걸로 유명하지. 그 다음에 이제 메시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유럽 사람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남미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축구로 유명한 브라질 있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먹는 거 포도, 그 다음에 와인, 이게 이제 이쪽 칠레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는 것 중에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랑 장 보러 갔을 때 한번 잘 봐봐. 부모님 마시는 와인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포도가 어디 산인지 아마 칠레산이 많을 거야. 그리고 페루는 뭐 잉카 문명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 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편의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북쪽 지역은 우리가 북미 대륙, 남쪽 지역은 우리가 남미 대륙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런 얘기를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어떤 문명이 있었냐? 유럽 애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4대 문명 공부를 하니까 이게 4대 문명 이외의 문명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문명이 있었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3가지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야 문명, 아세카 문명, 잉카 문명인데 물론 마야 문명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쇠퇴한 상황이어가지고 주요 핵심은 아스테카랑 잉카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마야랑 아스테카는 묶어가지고 지금의 멕시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잉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데스 산지이고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그리고 그 중에서 국가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국가 페루. 잉카 문명 같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페루에만 한정된 건 아닌데 그래도 페루에서 이제 잉카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잉카가 많은 부분이 페루에 있었고 또 잉카 제국의 수도가 페루에 있었기 때문에 페루랑 연결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루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보다 더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바로 잉카콜라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지? 보게 되면 여기 잉카콜라 써있는 이 약간 노란 색깔 콜라를 페루 사람들은 즐겨 마시더라고. 선생님도 가서 먹어봤는데 페루에서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환타랑 비타오백이랑 섞은 맛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데미소다 맛도 살짝 나고 그래서 그리고 탄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한국인들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맛이었어. 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팔던데 여기 이마트인가? 뭐 그런 마트 같은 데서도 잉카콜라 파니까 아마 궁금한 친구들은 한 번쯤 먹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카콜라를 딱 먹으면서 그냥 잉카콜라 와 노란색이다 신기하다 먹지 말고 딱 먹으면서 순대로 개척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문명 잉카 이러면서 이걸 탁 마시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세 개의 문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먼저 마야 문명 보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세계의 문명 중에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명이야. 그래서 기원 전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고 한 기원 후 10세기 전까지 이제 멕시코에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인데 기원 후 10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유럽 애들이 이제 남미 이런 대륙에 들어온 게 이제 1492년부터 15세기 말부터 들어왔으니까 이미 이때는 마야 문명은 조금 쇠락해서 좀 몰락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건설했어. 피라미드 크기가 상당히 크죠.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이만한데 그 크기가 정말 상당히 큰 것 같아. 그래서 뭐 건축도 발달했고 그다음에 뭐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 피라미드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요새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아마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여행 많이 가는 칸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칸쿤이랑 매우 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혼여행 가게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어디 여기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놀러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여기 바다 앞에서 그냥 수영만 하지 말고 우리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를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해서 꼭 차 타고 가서 마야 문명 피라미드 이런 거 한번 답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또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 보게 되면 마야 문명의 문자인데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글자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게 아니래.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자가 이렇게 자리별로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뭐 얘는 이렇게 각각의 조그만 것들이 조합돼 가지고 마치 우리도 자음이랑 모음이 모여가지고 한 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덩어리 하나가 그냥 글자 한 개를 나타낼 때도 있고 이 덩어리 하나가 아니면 아예 간단한 문장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체계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갖고 있던 곳이 마야 문명이다. 또 신기한 거는 이걸 또 어떻게 지금 자료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야 문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야 문자는 읽을 수가 있어.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정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또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발달해서 나름 고유한 숫자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0의 개념도 이미 알고 있어서 0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지 않은 20진법에 바탕된 그런 수학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또 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었는데 1년을 정확하게 365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의 달력이랑 거의 차이가 없게 그렇게 달력을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천문학 같은 게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마야 문명의 달력이 이제 유물로 발견됐는데 그 달력이 어디서 끝났냐면은 2012년에 달력이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대 마야 문명은 천문학에 진짜 미쳐있는 엄청난 나라인데 이게 달력이 2012년에 끝난다는 것은 혹시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하는 걸 마야 문명에서 예측한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썰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영화도 나왔는데 2012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지구가 2012년에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산이 아마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건데 보게 되면 파도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밀려오는 곳이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안타깝은 건 아니지, 그지? 어찌됐든 지구는 2012년에 멸망하지 않았고, 마야 문명의 그 달력은 지구 종말을 예측한 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지 말고 마야 문명의 천문학이 발달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테카 문명. 상대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마야 문명이나 이제 잉카 문명보다는 덜 들어봤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아즈텍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아스테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발음을 살려서 아스테카라고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있었고 지금의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옛날에 테노치티틀란이었다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거대한 도시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다가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가운데 막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놨었어.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도시를 바탕으로 주변 부족들과 주변 민족들을 점령해 나갔던 이 지역을 장악했던 일종의 제국을 이루었던 문명이 바로 아스테카 문명 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선생님 가보지 않았는데 진짜 꼭 가보고 싶어. 그래서 보니까 사진 보니까 되게 많이 있고 피라미드가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는 가보면은 막 주변에 다 흙먼지만 날리고 사람도 못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주변에 풍경도 풀이 있어서 좀 더 정감이 간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펜스를 뚫고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테카 문명. 그리고 이 아스테카 문명은 여기 보면 태양의 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운데 있는 태양 그래서 이제 태양을 어느 정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아스테카 문명이 진짜 특이한 거는 바로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화냐면 자 여기 아까 보이는 그 피라미드 같은 데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다 위에 재단을 보고 있고 그런 재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아주 특이하고도 참 끔찍한 일인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심장을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심장을 누구한테 바치냐? 태양에다가 바치는 거야. 아스테카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는데 이 태양의 기운이 약해지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이 태양의 기운을 다시 북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심장을 바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스테카의 신을 형상화한 건데 이 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 여기서 심장을 꺼낸 거를 이제 심장을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심장만 바친 게 아니야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 심장을 바치면 이 사람이 남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가져가 가지고 아스테카 문명에서 사람들이 식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대. 정말 끔찍하지, 그지? 그래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해. 왜냐하면 아스테카 문명이 주변 지역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으니까 통치를 하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아스테카 문명의 그런 권위와 강력함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들에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 뭐 그 미노타우루스 설화 이런 거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 이런 거에서도 막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바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신화가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1500년대인 거잖아 지금이 그지? 유럽인들이 발견했을 때가 1500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여전히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그런 서양 국가에서 공포 같은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뭐 아스테카 문명이 단골 소재로 나오긴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에서 막 원주민들이 나왔는데 막 높은 재단에서 막 사람의 막 배를 가르고 막 제물로 바치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신대륙 개척 당시에 있었던 아스테카 문명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잉카 문명 보겠습니다. 자,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 남미에 있는 크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발달한 도시, 고대 문명이고, 수도 쿠스코 지역을 발달로, 중심으로 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현재 페루 지역에 해당되겠고요. 이거 유명한 문화재지? 마추픽추, 그지? 잉카 문명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산 꼭대기에 있는 공중 도시라고 말하지. 여기 높이가, 선생님 기억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아. 2000에서 한 3000m 사이야.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야, 도시가.
뭐 그런 도시야. 그래서 가보면은 선생님이 여름에 갔는데 여기가 한여름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한여름에도 선생님 지금 긴팔 입고 있는 거 보이지? 상당히 뭐 옛날에 아주 귀여웠네, 그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선생님은 뭐 날씨가 좋을 때 못 가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상당히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잉카 사람들의 그런 건축이나 고산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유추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 가보고 또 잉카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빠뜨릴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잉카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귀여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 이거 알파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파카. 그리고 알파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동물. 인기는 조금 없는 거. 덜 귀여워가지고. 이게 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당시에 아시아랑 유럽 지역이랑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동물들이 남아메리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같은 것도 남아메리카에는 없었어. 그럼 여기서는 뭘 키웠냐? 라마를 키운 건데 라마를 키워서 뭐했냐? 라마의 등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고산지대 얘네가 산 꼭대기에서 잘 움직이거든.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짐을 나르는 용도로 라마라는 동물을 키우기도 했었고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보면 털이 뽀송뽀송하니까 이 털을 이제 깎아가지고 뭐 옷 같은 걸 만드는 데 사용을 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알파카나 라마가 주된 동물인데 이 알파카랑 라마 둘 다 사람이 여기에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크거나 강하지가 않아 말만큼. 이 허리도 약한가 봐 약간. 사람이 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사람이 직접 타고 막 전차를 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대규모 전쟁이 막 발발을 하고 막 교통도 더 발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의 분포도 이제 이른바 말하는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 달랐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스테카 마야 잉카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왔을 때 소수의 병력으로 아메리카 문명이 멸망하게 됩니다. 뭐 마야 문명은 이미 그 전에 쇠락을 했었고 아스테카랑 잉카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소수의 병력으로 불과 몇백 명 안 돼. 여기 인구가 몇백만 명 될 텐데 적어도 몇백만 명 될 텐데 몇천만 명 될 텐데 그 제국들이 그 국가가 그 문명이 불과 몇백 몇천 명의 유럽인 정복자들한테 멸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림만 보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당시에 보게 되면 유럽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탁 철로 되고 쇠로 된 그런 갑옷, 그런 방패, 그리고 아주 뾰족한 철로 된 칼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아메리카 문명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뭐 갑옷도 없지, 그지? 그리고 이제 몽둥이 같은 거에 뾰족뾰족뾰족한 거 박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싸우면 안 되지. 유명한 정복자 우리가 원어로는 콩키스타도르라고 하는데 당시에 정복했던 정복자들을 누가 있는지 보게 되면은 아스테카를 멸망시켰던 코르테스 그다음에 잉카를 멸망시켰던 피사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왜 쉽게 이겼는지 알겠지. 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말 같은 것도 타고 있잖아, 그지? 하지만 이 사람들 말도 처음 봤을 거야. 말 얼마나 크니? 막 타고서 막 쇠로 된 거 막 하고 막 총도 쏘고, 그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아메리카 문명은 파괴가 되고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기다 건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식민지 건설에 앞장섰던 나라가 지금의 스페인, 에스파냐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다시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어디냐면은 잉카 제국의 옛날 수도인 쿠스코야. 근데 이 쿠스코의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떠니 얘들아? 뭔가 잉카 느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지. 진짜 유럽 느낌 나지 않니? 그지? 왜 그러냐면은 잉카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다가 유럽인들이 유럽의 식민지, 유럽의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쿠스코에 가보면은 이런 건물들, 건축물들 아래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잉카 문명 때 만든 도시의 기반이야. 도시의 그 건물을 세울 때 기단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기단을 세우는 이 잉카 문명 기단인데, 그러니까 위에 건물들은 다 걷어내고 도시 기반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식민지를 딱 건설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잉카 문명이 멸망하고 거기에 유럽 문명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유럽 문명이 뭐 들어올 수는 있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이제 연주민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들어왔다고 쳐. 그러면은 적어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냐? 금광이나 은광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일 시키는 거야, 강제로. 근데 사탕수수, 담배 이런 것들 이제 향신료는 여기서 구할 수 없으니까 대신 여기서 설탕이 좋다, 담배가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막 잔뜩 농장을 만들어서 잔뜩 심고 그걸 미친 듯이 이제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제 올 때 유럽인들이 유럽에서 갖고 있던 병균들이 같이 넘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병균이 원래 없던 병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몸에 그런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런 유럽인들이 전염병에 또 걸려가지고 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유럽인들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인구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왔을 때 이 아메리카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불과 100년도 안 된 1570년에 가면 어떻게 되니?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죽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가 죽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염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단순히 전염병이 퍼져서 죽었다. 이거는 아니고 전염병 플러스 엄청난 강제 동원과 진짜 그 너무나 잔인한 그런 통치가 있었던 거야. 금광, 은광, 사탕수수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유럽인들이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유럽 본국에서는 이제 식민지 원주민들을 너무 심하게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 대륙이랑 식민지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에서 실질적인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가혹하게 통치를 해서 인구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 5명 중에 4명이 죽는 게 말이 되니? 대단합니다. 대표적인 은광도시로는 잉카 문명이 있었던 지금의 볼리비아의 포토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낸 건데 실제로 가보면은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큰 산이 있고 이 산에서 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은걸 표현한 게 이건데 이 은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누구니 지금? 다 원주민이지.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백인은 와가지고 야씨 거기 은 난다더라 은 캐 이래가지고 강제로 노동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산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볼리비아 포토시에 가봤거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갔어, 이 광산에. 그래서 이제 광부 옷을 빌려 입고, 이제 광산 안에 들어가서 그 광부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 물론 선생님 그냥 막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광부 출신이었던, 곤잘레스라고 하는 그런 투어 가이드랑 같이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해주자면은, 여기가 포토시 도시고, 이게 아까 이 산에 지금 선생님 여기 어디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들어갈 때 일단 이런 걸 사서 들어가야 돼. 슈퍼야. 그 광산 앞에 여기 가면 뭐 슈퍼가 있어. 이 슈퍼에서 파는 건데 3,000원 주고 산 거야. 뭘까 이거? 다이너마이트 샀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슈퍼에서 팔더라고. 이것은 뭐냐? 이거는 코카 이파리입니다. 코카 이파리. 그래서 이파리인데 코카라고 하는 이파리인데 이제 이거를 이파리를 정제하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본 마약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약은 마약 되기 전이고 이 코카에는 이파리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그런 각성, 그런 커피같이 커피 마시면 막 정신 또렷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이 이파리를 사가서 그 광산 노동자들한테 다이너마이트랑 주면은 다이너마이트를 일할 때 쓰고 이 이파리는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잘근잘근 씹어. 그러니까 한쪽은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마치 껌 하듯이 한쪽에다 다람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깨자깨자 씹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즙이 나오고 그 즙 때문에 너무 힘든 그 광산 일을 약간 각성된 상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팝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니까 광산 딱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갈 만합니다. 사람 들어갈 수 있고 레일 같은 것도 깔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곳곳에 이런 은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은이래. 그래서 이것들을 캐는 건데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빵 터트리면은 여기 이게 막 무너지면서 이게 나오고 그 돌멩이 같은 걸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이제 광산 일을 하는 건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엄청나게 선생님은 되게 좀 21세기니까 광산이 현대화되어 있을 줄 아는데 전혀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광산 그걸 하더라고. 물론 옛날엔 다이너마이트는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게 광산이 처음에는 입구가 길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입구가 낮아져. 그래서 나중에는 한 30분 정도만 들어가도 걸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앉아서 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어가야 돼.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도 터트리면은 이게 막 엄청 앞에 한 개도 안 보이고 선생님이 여기 앞에 이런 이렇게 앞에서 이게 불 나오는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그리고 이 먼지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방독면을 써도 여러분 지금 마스크 막 K94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방독면을 써도 그 안에서 막 먼지가 들어오고 막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는 폐병에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막 이러니까 힘들 때는 막 코카 잎을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막 노동자들은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면서 막 코카 이파리를 이렇게 막 입에다가 막 씹으라는 거야. 막 그러면은 정신이 맑아진대. 그러면서 막 또 나는 코카 이파리 필요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마시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뭘 줬냐면은 콜라를 주는데 콜라에다가 알코올을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이 94도짜리 알코올. 여러분 술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입니다. 그 알코올이랑 콜라를 섞어가지고 그걸 마시라고 주는 거야. 이걸 마시면 힘이 난대. 그러니까 막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파냐 애들이 처음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4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400년 동안 이건 현지 광산 노동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 포토시 광산 안에서만 사람이 800만 명이 죽었대. 진짜 대단하지, 그지? 그래서 이 죽은 800만 명의 사람들을 만약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일렬로 나열하면 포토시에서 에스파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길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이제 여기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뭐 더 했겠지. 건잘레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포토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채 60살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살. 선생님이 갔을 때도 19살짜리 광부를 만나는데 이 19살짜리 광부의 경력이 4년이었어. 그러면 15살부터 일했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15살 언저리인데 그때부터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힘든 일을 한 거야. 요즘도 이런데 옛날엔 어떻겠냐고. 그치? 그래서 60살도 안 돼서 광산 노동은 보통 한 50살 정도에 은퇴를 하고 은퇴하면 10년 안에 폐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지배가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 대농장 건설하고 뭐 대농장 건설할 수 있어. 근데 그 건설해서 사탕수수 캐고 담배 캤으면은 그게 원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원주민들 노동시켜서 결국에는 본국, 자기네 나라, 자기네 홈타운, 에스파냐로, 뭐 포르투갈로, 뭐 프랑스로, 영국으로 가져갔다는 게 문제야. 광산 건설? 좋아. 금이랑 은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요했던 광물이었어. 근데 그거 캐서 뭐 했냐? 원주민들이 가진 게 아니라 강제 노동시키고 자기들이 다 본국으로 가져가서 이득을 독차지했다.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래프상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 봤죠? 원주민 노동자가 줄어들었어. 그럼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백인이 해야 되나? 백인은 일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 백인이 어떻게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합니까? 누구 일 시켰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흑인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잡아온 게 아니지. 그냥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만든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듭니다. 아니면 뭐 돈 주고 사오든가 사람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신앙내 교책 때 유럽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인도가 있잖아. 그럼 여기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많이 개척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막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있는 그림인데, 당시 노예선의 그림인데, 노예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 엄청 먼 곳인데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 공간 활용을 한 걸 보세요. 진짜 한 명의 노예라도 더 실으려고 진짜 길을 이 보면 진짜 공간 활용에 진짜 끝판왕.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뭐 군대 가거나 기숙사 생활하거나 그러면 2층 침대 같은 데서 살 일은 많아. 1층에 사람 살고 2층에 또 사람 살고. 근데 이건 뭐야? 1, 2, 3, 4, 5, 6, 7. 7층 침대는 7층 침대. 이거 사람 죽은 사람들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예들을 날른 거야. 당연히 가는 동안에 사람 많이 죽습니다. 근데 사람 죽는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노예인데. 뭐하러 신경 써? 그래서 그런 식의 노예 무역 이런 것도 있었다.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 문명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아프리카에도 진짜 아픔을 가져왔던 게 시나노 개척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유럽 경제의 변화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경제는 어떻게 변화했냐? 첫째, 무역 중심지가 변화해. 원래 유럽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였냐? 바로 지중해였어. 지중해를 바탕으로 뭐 유럽 안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과도 지중해를 바탕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다가 지중해였어. 하지만 이제 신한로 개척이 시작되면서 지중해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감소되고 누가 중요해졌냐? 대서양이 중요해졌어.
이제 신대륙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인도 항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인도 항로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대서양으로 가야 된다. 이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데 이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그리고 이 바다는 인도 앞에 있어서 인도양입니다. 바다 이름 잘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삼강무역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강무역. 삼강무역은 뭐냐? 바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무역이 삼강무역인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유럽만 이득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들이 생산한 직물이나 총기 같은 거를 팔거나 아니면 총으로 쏘거나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만들어서 이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럼 이 아메리카 대륙에 데려간 흑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여러 가지 생산물, 설탕이 될 수도 있고 사탕수수,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면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그것을 유럽으로 갖고 오게 되는 이게 바로 삼강무역 이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결국에 이익을 보는 건 유럽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겠지. 그리고 이 유럽으로 올 때 생산물만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금이나 은광 같은 데서 캤던 그런 것도 많이 갖고 왔을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삼강무역 잘 체크를 해두고 세 번째 아까 노예무역 얘기했지. 그래서 노예무역도 존재했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두세요. 노예무역이 아주 그냥 주된 산업 중에 하나였대.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을 수 없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메리카산 작물들이 유럽에 넘어옵니다. 감자랑 옥수수 같은 거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거야. 원래는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에 없던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 전파가 되었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지 밀이나 쌀보다. 그러니까 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리또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이 바깥에는 감자로 만들거나 밀가루로 만든 이 페이퍼가 있고 그 안에다가 옥수수 같은 거 이제 잘 채워가지고 이제 재료랑 해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남미 음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메리카에서 감자 옥수수가 넘어왔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둡시다. 자, 다섯 번째. 가격혁명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벌어집니다. 가격혁명은 무엇이냐? 유럽의 시장에 금이랑 은이 유입되는 거야. 어디서? 아메리카에서부터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화량, 돈이 막 증가하는 거야, 시장에. 돈이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항상 그러진 않지만 당시에 누가 이득이었냐? 상공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어. 왜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파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혁명을 바탕으로 많은 상공업자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물가가 오르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상공업자만 이득이에요? 라고 하지만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왜냐면 지주층 같은 사람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지주층에서는 땅을 빌려주는 사람들이냐, 지주층. 땅을 빌려주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빌려주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 기본적으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니까 지주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보고 상대적인 겁니다. 어디까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타격을 보고 반면에 상공업자들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걸로 상업혁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역망이 확대되다 보니까 무역이 많아지니까 지금의 근대적인 주식회사 같은 게 등장하고 어음은 이제 수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발전을 하고 상공업이랑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이것을 상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도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많았으니까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하자면은 유럽의 경제적인 변화, 무역의 중심이 진영에서 대서양으로 갔다. 삼강무역이 시작됐다. 삼강무역,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해서 다시 유럽으로 오지, 그지? 그리고 노예무역 당연히 있었고 아메리칸 작물들이 도입이 되었고 가격혁명이나 상업혁명이 있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인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 대륙은 그렇다고 치고 아시아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시아 대륙도 역시 유럽인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초록 색깔이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이 먼저 진출을 했어. 왜냐면 인도 항로를 제일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고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이 남미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포르투갈은 아시아 쪽으로 많이 왔었어.
그리고 그 포르투갈이 뒤를 따라서 왔던 나라들이 이제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런데 또 유명한 나라 더치, 네덜란드, 주황색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많이 와가지고 진짜 이쪽 곳곳에다가 많은 기지를 세웠었지.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 우리 일본사 공부할 때 일본의 애들이 조총을 막 사용했잖아, 그치? 그 일본의 조총을 전달해준 애들이 포르투갈 애들이었고, 나중에 일본 에도 막부 때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유일하게 무역했던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연결지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포르투갈이 이 시기에 많이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초록색 돼 있는 데가 뭐냐면 마카오인데, 중국의 유명한 도시 마카오 있지?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되면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마카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옛날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진출해서 포르투갈에 지배했던 약간 진출 기지 같은 곳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카오에 가보면은 중국 같지 않고 유럽 같은 건축물이 많고, 마카오에 가보면 마카오의 관광 특산품이라 그래야 되나? 마치 나가사키에서 카스테라가 유행했던 것처럼 이 마카오에 가면 사람들이 이 에그타르트가 마카오에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에그타르트를 마카오 가면 무조건 사 먹는다 그랬는데, 이 에그타르트 중국 음식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왜 중국인 마카오에 에그타르트가 유명하냐? 여기가 옛날에 세계적인 교육만 형성되면서 유럽 애들이 진출했다. 특히 포르투갈 애들이 마카오에 진출했다. 이런 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카오에 여행 가가지고 뭐 저녁에는 이런 호텔에서 놀고 낮에는 관광할 거 아니야? 에그타르트 먹으면서 딱 생각을 해. 에그타르트 포르투갈? 이거 신앙로 개척. 신앙로 개척 바스쿠다가마 이런 거 딱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중요한 개념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인도는 무슨 말이냐? 동쪽으로 가면 있는 인도 지역에 있는 회사. 그럼 서인도 회사도 있겠지? 아메리카 지역은 서인도입니다. 자, 동인도 회사가 무엇이냐? 회사 말 그대로 컴퍼니 회사야. 네덜란드나 영국, 프랑스 같은 애들이 아시아랑 무역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의 대장은 이 지역의 식민지에 총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국영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약 체결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식민지 기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동인도 회사는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당시 인도에 있었던 그런 동인도 회사의 모습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국기가 네덜란드 국기가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주로 인도양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인도, 무울 제국, 그리고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이 유럽 사람들이 이쪽 무역에 끼게 되면서 양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바뀌게 되냐? 유럽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중국의 뭐 비단, 도자기 이런 물품들을 너무나 사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이 사람들이 뭘 줘야 되니? 여기다가 은을 줘야 되지, 그지? 그럼 이 은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은을 어디서 갖고 온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갖고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무역이 해봤자 인도양 중심의 국제 무역이었다면은, 이제 신한로 개척 이후에 유럽 애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무역의 양상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른바 세계적인 교역망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교역망. 국제무역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비단길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비단길, 초원길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아예 진짜 전 지구적인 교역망이 형성된 게 신항로 개척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또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또 신항로 개척의 결과가 좋은 것 같지. 근데 또 이제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그냥 교역만 평화롭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국가들의 유럽 사람들이 침략했다, 아프리카 침략했다, 남미 침략했다, 아시아 침략했다. 이거 역시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신한로 개척의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었는데, 아메리카 문명 어떤 문명이 있냐? 마야, 잉카, 아스테카 문명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인 변화도 공부했어. 대서양 무역이 중심이 되고 지중해 무역은 내려왔다. 삼강 무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유럽은 아프리카에다가 직물과 총을 주고, 아프리카는 아메리카로 노예를 데려가고, 노예가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면은 그 달콤한 꿀을 유럽 사람들이 다 호로록
쏙 빨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예무역 이루어져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감자 옥수수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유럽 대륙에 전해지고, 그 유럽 대륙에 전해진 게 나중에 아시아로 넘어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가면은 감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상업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나면서 그런 상업들도 역시 많이 발전했다. 자,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는데 무슨 말이냐? 유럽이 아시아에 진출하고 동인도 회사 같은 것들이 생겨지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이 유럽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아메리카 지역까지도 유럽이랑 연결이 되면서 전 지구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빼놓고 얘기했는데 이걸 빼놓을 수 없지.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을 거쳐서 은이 여기 엄청 들어가게 되지. 아니면 바다 건너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은이 들어가게 되거나.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중국사 공부할 때 명나라랑 청나라 시기에 세계적으로 은이 명청 중국에 엄청 유입이 되면서 중국의 세금 체제가 발전해서 은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걷었다. 이런 거 공부했죠. 이게 바로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신한로 개척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은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은이 중국 같은 아시아 대륙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교역망, 은, 실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역망 형성했고 마지막으로 근데 유럽 애들은 침략을 많이 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역사의 암흑기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로개척의 결과 좀 수업이 길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이걸로 신한로개척 3탄 공부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